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 책을 받으니까 굉장히 설레죠. 새 책 받으면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지 않나요? 그 새 책 냄새 맡으면 와,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역시나 며칠 내로 똑같은 상황이 되죠.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죠.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루에 한 5문제 분량을 진도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40문제를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어디에서 몇 문제 정도 출제됐다. 그러면은 하루에 5문제 분량에 해당하는 진도를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총론에서 이제 최근 10년간 총론에서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에서 4문제 출제됐고요. 또 뭐 시장론, 경기 변동 이렇게 출제된 평균적으로 출제된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4문제인데 이 4문제까지 해버리면 7문제가 되죠. 수요 공급까지 다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잘라서 반 정도. 이런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하루에 5문제 분량.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이제 거기 딱 비중이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대체로 문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로 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첫 주는 69쪽이에요. 첫 주는 69쪽이고요. 둘째 주는 이제 133쪽까지 나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해드리고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셋째 주는, 그러니까 요 페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셋째 주는 189쪽이고요. 69, 189, 133, 189, 그 다음에 249쪽이고요. 대략적인 겁니다. 그때 이제 약간의 진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13쪽이고요. 그 다음에 365쪽. 그 다음에 405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답니다. 끝까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됐나요? 됐죠? 일단 이렇고요. 이게 한 600문제 가까이가 돼요. 전체가 600문제. 600문제인데 600문제 조금 더 돼요. 조금 더 되고 여기 한 14%가 기출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14%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86%가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기출문제 포함해서 약 75문제를 한 주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8주 하면은 600문제 가까이 되겠죠. 한 주에 75문제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입니다. 문제 다 풀지는 못해요. 다 풀지는 못하고, 기출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접해 보셨을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푸시고요. 나머지 문제에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많이 풀어드리는데 다 못 풀어드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풀어오셔서 풀어보시고 미리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저는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다 싶으면은 수업 시간에 다 반영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풀어보시는데, 다들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 풀어보고 올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거 다 못 풀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진도 나가는 데까지는 다 풀어보고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첫째 주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걸 이제 예습을 하실 때 홀수분을 먼저 푼다거나 짝수분을 먼저 푼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말씀드렸나요? 홀수분을 먼저 풀거나 짝수분을 먼저 풀면, 예를 들어 이제 풀어야 되는 게 75문제면
한 38, 9문제죠. 반이면. 38문제 정도를 먼저 풀게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한 문제 건너 한 문제로.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는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짝수번을 풀면 되죠.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진도별로 구성된 교재는 문제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몇 개가 뭉쳐 있다고요.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풀면 그래도 한 문제씩은 풀어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면은 복습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 이 문제집에서는 차곡차곡 푸는 방법이에요. 차곡차곡 풀었는데 반밖에 못 갔는데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럼 이제 나머지 진도는 예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한 문제 건너뛰어서 한 문제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는 정 시간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5배수라도 이렇게 풀고 5배수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15문제밖에 안 돼요. 75문제면.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되면은 앞으로 와서 처음에는 5, 10, 15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4, 9, 14, 1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오면 또 3, 8, 10, 13, 18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그 여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들어도 뭐 별로 안 할 거니까 별로 듣지도 않고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문제 객관식 문제집이나 이런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예를 들어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은 아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요거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거. 그래서 맞췄어요. 그럼 이거 맞춘 거야.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는 지문이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지문이 있는데 요거 확실하게 아는 것 때문에 이거 맞춘 거지. 얘를 알아서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지문은 모르는 지문이니까 이런 거를 표시 없이 그냥 맞췄다 이러면은 이거는 공부를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문마다 읽어 나갈 때 이런 세모 지문이 있다면은 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여기 앞에 세모가 있어야 돼요. 맞추기는 했지만 모르는 지문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야 다음에 다시 볼 때 이거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마다 이거를 O다라고 생각했으면 O를 표시하고 X다라고 생각했으면 X를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문 하나하나마다를 OX 문제로 생각하면서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모인 거는 세모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온 건 O 표시를 하시고 만약에 세모인 것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문제 앞에는 맞췄다 해도 세모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연필로 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연필로 하는 게 좋아요. 지울 수가 있으니까. 지우는데 이것까지 지우면 안 되죠. 이것까지 지우면 안 돼요. 5인 문제는 이제 완전히 다음에는 안 풀어도 되고요. X 틀린 문제는 당연히 새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한번 풀었던 문제집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로 한 건 새 책을 사면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런 자기가 풀었던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알았던 문제인지 몰랐던 문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흔적이 있어야죠. 그런 흔적이 있어야 두 번째 볼 때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정답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 표시가 돼 있으면은 두 번째 풀 때는 요 정답 표시된 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맞췄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금방 눈이 여기 가버리면은 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부 다 체크하는 거죠. 5개를 다 체크해버리면 내가 뭘 체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세모도 다 세모해버린 거죠, 이렇게. 못 지우는 상황이 됐을 때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이 볼펜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엔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몰랐던 거죠. 뭔가를 몰랐던 거고 뭔가를 찍어서 맞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몰랐던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사실 체크 표시를 다 하는 거죠. 맞춘 문제든 이렇게 이런 문제는 빼고 틀린 문제는 내가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5개의 지문 중에 틀렸다는 얘기는 이런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요. 내가 이걸 표시해서 틀렸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중에 지문 2개를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2개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멀쩡한데 이걸 틀렸다고 한 거잖아요. O인데 틀렸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틀린 지문을 내가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지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시 풀었을 때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볼펜으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필로 하면은 지우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에 연필로 해서, 샤프 연필로 이렇게 해서, 지웠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샤프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자국이 있어서, 샤프도 그냥 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다 표시를 해서, 그러면 책 한 권을 2번 보는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그냥 새 책 보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맞잖아요. 풀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해. 해야지 공부를. 됐나요? 자, 이제 오늘 부동산학 16페이지 맞나요? 부동산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학하고요. 부동산학 총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에서 2문제 정도인데, 이 수요 공급의 2문제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유량, 저량 개념 구별하는 거 하고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 개념 구별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균형의 결정 이동까지예요. 균형의 결정 이동. 여기까지가 이제 5문제 분량이에요. 여기 이제 6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탄력성 이후로는 다음 주에,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하고요. 이게 수요 공급이 여기까지가 2문제고요. 그러니까 2문제, 여기가 2문제예요. 탄력성에서 1문제, 계산 문제에서 1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문제, 2문제. 됐죠? 자, 이제 일단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부동산 개념,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 부동산 특성, 속성,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속성은 공간성이 올해 출제되면 10년 만에 출제되니까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부동산 특성은 그렇게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하라 해도 안 하는데 하지 마라고 한 거를 설마 많이 했을 리는 없겠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오늘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부동산 개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학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서 문제도 몇 개 없는데요. 그 문제 풀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맞죠?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구분할 때는 사회과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임과 동시에 대인 활동이다. 맞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대물 활동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람을 또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대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기술적 측면은 주로 부동산 공간의 이용 기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의 이용 기법이라는 것이 결국 뭐 토목, 건축, 뭐 이런 지세, 지질, 지반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 권리적 등의 측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꼭 키워드 위주로 연결하면 되죠.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기술적 측면, 이용기법, 법률적 측면, 제도, 권리적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각각 기술적 판단, 경제적 판단, 법률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행하게 되는. 이게 틀렸죠? 이게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함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을 보십시오. 3번을 보시면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든가 지도 이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수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을 이제 연구할 때는 그 접근 방법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 부동산학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을 연구를 하면은 토목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어떤 학문들이 있죠. 이런 학문들에서 다 부동산을 연구를 합니다. 공법학도 있고 사법학도 있죠. 여러분들 법학과에 가면 이제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나누어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관련 공부도 이제 공법, 사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경제학도 있고, 경제학에서도 부동산 연구하고요. 경영학에서도 부동산 연구해요. 자, 이런 각각의 학문들이 부동산 연구하죠. 이 각각의 학문에서 부동산 연구하는 걸 가지고 부동산학에서 왜 연구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학문은 그냥 자신의 학문 입장에서만 다른 학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부동산을 연구해요.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부동산학이 없죠. 여기서는 부동산학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영역들끼리 이렇게 묶습니다. 공법, 사법 묶고요. 토목, 건축 묶고, 경영, 경제 묶고. 자, 이렇게 묶으면은 비슷한 영역들끼리 묶어서 연구를 하죠. 이런 거를 중점식 접근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법적인 측면 그잖아요. 법적 측면. 요거는 기술적 측면 할 수 있죠. 요거는 경제적 측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를 중점식 접근해요.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이 셋을 함께 다 살펴보죠. 이렇게 하는 거를 종합식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연구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부동산학의 역사가. 근데 그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학과 굉장히 많죠. 부동산학이라는 게 굉장히 넓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 사고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다. 맞죠? 부동산학의 경제적 측면은 주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를 결정한다는 게 뭐예요? 의사를 결정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합리적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말해요. 그럼 그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자, 인간을 경제학에서는 세 부류로 나눠요.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한 부류가 뭔가 하면은 뭐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 부류 중에 추측해보세요. 추측. 하나는 수요자예요. 수요자. 또 하나는 공급자고요. 또 하나는 정부예요. 정부. 이렇게 의사결정 주체라 그래요. 요거를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 주체를 수요자, 공급자, 그다음에 정부. 근데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외적으로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냐? 이거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한된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그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뭐 이것도 구매하고 저것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난 거 비싼 거 막 잔뜩 먹어버리면 다른 걸 구매를 못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더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더 효용을 얻을 수 없다면은 그건 합리적인 소비 행위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행위를 할 때는 자신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도록 이걸 섞는다는 거죠. 한쪽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죠.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법경기 다 모든 측면을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분산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은 중점식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견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요 능률성하고 안전성, 이게 이제 일반 원칙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참고로 들어두시면 돼요. 뭐 중요도 높지는 않으니까.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뭐 이렇게. 경제성의 원칙, 그다음에 이 공정성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 두 개는 서로 이 상호 견제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요. 능률성의 원칙은 조금 더 뭔가를 신속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안전성의 원칙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능률성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은 부동산 거래 사고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너무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능률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경제적이다 그래요? 참 경제적이다. 이거는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뛰어나거나 뭐 이럴 때 경제적이다 하잖아요. 그런 최소 투입의 최대 효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소 투입의 최대 효과 뭐 이런 거. 이건 경제성의 원칙. 그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은 이제 부동산 활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런 정도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개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어려운 지문들은 이제 일단은 패스를 하더라도요. 일단 쉬운 지문들 이런 것들은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부동산 개념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법경계가 생각이 나야죠. 법적 개념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져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누어져야죠.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야 되고요. 이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는 안 되죠. 이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그 효용이 끝날 때까지. 자, 근데 그런 정착물 중에는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죠. 독립정착물은 토지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거죠. 토지와는 독립하여. 토지의 일부가 아니죠. 토지의 일부는 종속정착물이고요. 토지에 따라 같이 가버리는 거고. 이거는 토지와는 별개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농작물, 임목도 포함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건물만 빼고는 나머지 셋은 전부 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놈들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임목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놈들이고 건물 이것만 아니죠. 그 외에 나머지 정착물은 종속정착물이죠.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 자체가 아니라
동산이고요.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 자체가 아니고 동산.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 중에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독립정착물 해서 바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인목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로 바로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됐다면 이제 광해부동산은 협의회부동산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죠. 이건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특징이 공시방법이라는 게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거죠. 이런 준부동산에는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는 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어업권도 있고. 자, 이런 거 정리하면은 법적 개념은 이제 다 된 거죠. 법적 개념이 분량이 제일 많죠. 갈래도 있고요. 근데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만 구별하면 되는 정도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유형 측면이라 하고 얘네들은 무형 측면이라 해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 무형을 복합 개념에 따라 모두 살펴본다 그랬죠. 자, 이러면은 부동산 개념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1번의 1번 지문. 토지 정착물은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독립정착물과 축대, 도로, 교량, 수목 등 종속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그냥 수목하면 종속정착물이 되는 거죠. 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맞죠? 그것만 따로 거래가 되는 거죠. 잘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배워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의제 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이 있다. 맞죠? 얘네들은 모두 다 각각의 법률이 있죠, 따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거죠.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등록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등기는 법원 관할이고 등록은 행정부 관할이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학에서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연히 될 수 있죠. 법경기를 모두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무형적 관점에서 보면 가격, 시장, 경기 변동 등이 연구 대상이 된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그 4번 지문을 보세요. 4번 지문과 5번 지문. 요거 구별이 돼야 돼요. 그 4번의 부동산 거래 활동이나 평가 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하고 그 복합 개념은 하잖아요. 그거는 무형 측면인 기술적 개념과 유형 측면인 법률 경제 개념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됐나요?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근데 지금 그 5번 지문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할 때 유형은 기술적, 무형은 법적, 경제적 이렇게. 자, 넘어가셔서 3번을 보시죠. 3번. 3번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판잣집, 가시개, 수목 등은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면 이게 부동산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 건물을 들 수 있고 그죠?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독립정착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게 뭐예요? 종속정착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대, 도로, 교량 등의 구축물을 들 수 있다. 맞고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이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거는 민법 212조 내용으로서 이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른 그런 추상적 개념이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다음에 5번은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의 공시 수단을 갖는 물건을 포함한 개념이다. 맞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요 협의의 부동산과 이런 것을 포함한 개념. 이게 광의의 부동산이고요.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도. 4번에 옳은 것을 찾는데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나요? 이거 틀렸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잖아요. 중학생이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중학생이 학생이죠. 광의의 부동산에 당연히 속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포함관계. 그다음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소비재 등으로 구분된다. 자본, 소비재 이런 말은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벌써 이게 법률이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적 개념이고, 위치, 환경, 기술적 개념이고, 소유권 및 그 이해 권리, 법률적 개념이죠. 자, 이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우리 실전에서도 그렇게 묻습니다. 작년 문제 볼 거예요. 30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에 16번 보십시오. 16번을 보시면 3번 지문 보세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이런 식으로. 이 작년 문제. 이런 거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코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다시 오셔서 22쪽에 4번에 4번 지문은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 수단을 갖는 것으로서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렇지 않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 문제를 보십시오. 자, 6번에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우리나라 민법상 정착물과 서양에서의 정착물, 픽스처는 동일한 개념이다. 픽스처 들어보셨겠죠? 같은 개념이요? 같지 않은 개념이요? 같은 개념?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거는 7번에서 설명이 되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2번에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시계수목,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나 기타 이동에 용이한 물건도 정착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라 해야 되고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토지의 일부라는 게 뭔 소리예요? 종속 정착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당한 권한이 있든 권한이 없든 경작자 소유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그 소리가 뭐예요? 토지와는 독립된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혼연일체 완전한 한 개의 토지 공간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는 서양 얘기죠. 우리는 건물은 따로 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건 민법에서 주물 종물 나오죠. 주물 종물이 어떤 게 있나요? 민법에서 어떤 예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했다며 방금. 들어봤다고. 뭐를 예를 들어요? 정착물에 주물 종물. 배와 노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배와 노. 노가 있어야 배를 저을 거 아니에요. 배는 주물, 노는 종물. 이런데 이건 동산이잖아요. 동산에서 이렇게 종물이라는 것은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 이런 말 써요. 굉장히 어렵죠.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
상용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사용이란 뜻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을 할 때 제공이 된다, 제공한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공한다. 노가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노가 없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또 주유소에 주유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정착물로서 주물종물 이런 것은 농촌에 주택이 있고 따로 헛간이 있잖아요. 창고 같은 거 따로 이렇게 있잖아. 따로 그 본체가 주물이라면 창고나 헛간 이런 것들은 종물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게 주물종물이에요. 정착물로서 주물종물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른 건 다 틀렸죠. 자, 이제 7번을 보면은 부동산의 개념에 있어서 영미부동산학의 정착물 구분 기준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영미부동산학의 정착물 해서 픽스처로 나오고 있죠. 자, 이 픽스처가 우리 민법상 정착물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 픽스처는 뭘 말하는가 하면 붙여놓은 걸 말해요. 픽스가 붙이다, 픽스처는 붙여놓은 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런 창, 틀 같은 거, 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픽스처예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붙여놓은 거거든요. 또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대학 교재에는 세면대, 욕조, 변기,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 바로 픽스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정착물하고 서로 다르죠. 우리 민법상 정착물은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 토지에 붙어 있는 게 토지 정착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주로 건물에 붙어 있어요. 물론 토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건물에 붙여 놓은 게 많은데 그거를 픽스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픽스처가 되면은 건물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함께 넘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픽스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는 표현으로 쓸까요? 민법에서 부합으로 쓰죠. 부합으로 쓰죠. 부합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합을 걔네들은 뭐로 본다고요? 픽스처로 본다고요. 근데 그걸 번역을 뭐로 해버린 거예요? 정착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학자가. 그게 바보 같은 학자죠. 제가 요때는 그 학자를 엄청 욕을 해요. 이 바보같이 이 번역을 해놔서 이 너무 엉터리로 번역을 한 거죠. 너무 엉터리로 이걸 픽스처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인용을 안 할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픽스처를 안 써줄 때. 이걸 써주면은 그나마 그렇구나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빼버리면 이게 민법상 정착물인지 픽스처인지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교재, 예상문제 교재에는 이걸 안 써주고 문제를 내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것도 우리 민법상 정착물하고 같이 설명해요. 같이. 안 맞는 거를 같이 설명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것만 따로 질문하든가 우리 민법상 정착물만 따로 질문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착물, 정착물을 그냥 혼돈해서 그냥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걔네들이 판단한 이 픽스처가 되면 이제 넘어가는데 걔네들은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는 부합이라는 관점에서 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걔네들은 물리적으로 딱 붙여져 있지 않아도요 픽스처로 봐요. 물리적으로 딱 안 붙여놔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그러면 그건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동산이라도 그건 걔네들은 픽스처로 봐요. 그게 교회용 의자 같은 겁니다. 교회용 의자는 앞자리, 교회용 의자, 그거 제가 가기 전에 교회용 의자가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용 의자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교회용 의자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교회가 넘어갈 때 교회용 의자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교회용 의자를 뭐로 보는 거예요? 픽스처로 보는 거예요. 픽스처. 거기 붙여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교회용 의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픽스처가 돼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걔네들은 픽스처, 이 교회용 의자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문제를 질문했다가는 출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가 낮아서 딱 한 문제만 다루는 거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원룸 주택 있죠. 원룸 주택에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원룸 주택이 있을 때는 그 임대 목적으로 그렇게 제공을 할 목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원룸 주택을 통째로 넘겨줄 때는 걔네들은 그게 거기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동산이라 해도 그건 동산이 아니고 걔네들은 부동산으로 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사용하는 냉장고는 이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냉장고라는 동산이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 이게 부동산이 됐다가 동산이 됐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 있든 거기 원룸주택에 있든 냉장고는 엄연히 뭐예요?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서양에서는 원룸주택을 넘긴다라고 할 때는 따로 특약을 정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싹 같이 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우리 원룸주택 매각한다, 양도합니다. 도장 꽉 찍었어요. 특약 없이. 자, 그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다 같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잔금 치르고 갔더니 냉장고, TV 싹 없어졌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고요. 왜? 건물 넘겼지. 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지. 거기에 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를 할 때는 뭐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특약을 작성을 해야 돼요. 특약을. 그 안에 있는 설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약을 해야 되는 거고, 걔네들은 안에도 자동으로 넘어가고, 왜? 걔네들은 뭐로 보기 때문에? 픽스처로 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 내용들이 그 7번 문제예요. 그래서 7번의 1번. 7번의 1번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7번의 1번은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되고, 기능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 픽스처로 취급돼요. 됐나요? 이건 우리 민법에서의 부합과 같은 거예요. 1번은 우리 민법에서의 부합과 같은 건데. 근데 2번, 3번, 4번, 5번이 우리 민법하고 달라요. 2, 3, 4, 5번은 다 달라요. 자, 2번에 볼까요?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면 걔네들은 뭐로 봐요? 픽스처. 정착물로 픽스처로 봐요. 자, 거기에 얘가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가 교회용 의자가 있다. 교회용 의자. 교회용 의자는 픽스처로 보는 거죠. 자, 근데 매매 시 어떤 물건이 픽스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픽스처로 간주되어서 매수인에게 일단 넘어가요.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픽스처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와 살면서 블라인드를 설치하거나 커튼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나갈 때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요거를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출제를 했었어요. 요 4번 지문처럼 출제를 한 거예요. 4번 지문처럼 출제를 하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도 X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X예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민법상으로도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걔네들 영미 픽스처 개념으로도 4번은 틀린 개념이에요. 요렇게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말고는 출제 잘못했다가는 이제 출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당사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되며 픽스처 구분 기준이 되며 이 말이죠.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픽스처로 본다. 됐나요? 자기 집에 있는 에어컨은 픽스처가 아니고, 자,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8번은 토지 용어에 대한 거죠.
자, 8번부터 토지 용어.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